나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도서관 형광등 아래서 시험 공부에 찌든 채로 밤 11시가 넘어서야 책을 덮었다. 서울의 겨울 공기는 날카로웠고 캠퍼스는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카카오티를 켰다. 택시 배차 중 평소처럼 아무런 의심 없이 택시에 올라탔다. 검은색 소나타. 기사님은 40대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다. 백미러로 한번 나를 확인하더니 조용히 출발했다. 학생, 늦었네요.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시죠? 네, 기말고사 기간이라서요. 평범한 대화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택시가 익숙한 길이 아닌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내비게이션은 꺼져 있었다. 저기 기사님, 이 길이 맞나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빛이 달랐다. 긴장한 표정이었다. 학생,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손이 가방 안으로 향했다. 호신용 스프레이를 찾으려던 순간 그가 휴대폰 하나를 뒤로 건넸다. 이거 받아요. 엄마한테 온 전화예요. 엄마, 내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귀에 댔다. 여보세요? 하리나. 엄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다. 떨리고 급박하고 울먹이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이 기사님 전화로? 지금 집에 오면 안 돼. 절대로. 성씨 말 잘 듣고 있어. 성우, 나는 운전대를 잡은 남자를 다시 쳐다봤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리나. 엄마가 예전에 잘못 건드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오늘 밤 움직였어. 너한테까지 손을 뻗쳤어. 머릿속이 하얘졌다. 기사님, 아니 박성우라는 이 남자가 말했다. 학생 아파트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 2대가 대기 중입니다. 1시간째 서 있어요. 제가 미리 확인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미안해, 하리나. 엄마가 너를 지키려고 숨어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 성씨가 널 데려다 줄 거야. 엄마 있는 대로. 전화가 끊겼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성우 씨, 당신 누구세요?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아세요? 그가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전직 형사입니다. 5년 전 당신 엄마가 병원 비리를 고발했을 때 담당 형사였어요. 그때 사건의 배후에 장도혁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불법 장기 매매, 보험 사기, 병원을 이용한 조직 범죄의 두목이었죠. 나는 숨을 삼켰다. 엄마가 간호사라는 건 알았지만 그런 위험한 일에 연루됐다는 건 처음 들었다. 당신 엄마는 용기 있는 분이에요. 목숨을 걸고 증언했습니다. 덕분에 장도혁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죠. 하지만 출소했다는 거죠. 3개월 전에 가석방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움직였어요. 백미러에 불빛이 번쩍였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색 SUV 한 대가 바짝 붙어 있었다. 박성우의 표정이 굳었다. 시작됐네요. 안전벨트 단단히 매세요. 그가 급가속했다. 좁은 골목을 미친 듯이 달렸다. 뒤따라오는 차도 속도를 높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왜 절 쫓는 거예요? 복수예요. 장도혁은 딸을 잃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는 그게 당신 엄마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딸에는 딸로 갚으려는 거죠.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박성우가 급회전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다. 뒤따라오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지만 곧 다시 따라붙었다. 조수석 서랍 열어봐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호신용 페퍼 스프레이와 작은 호루라기가 있었다. 그거 꼭 쥐고 있어요. 필요하면 쓸 수 있게. 우리는 한강변 도로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뒤에는 이제 차 2대가 쫓아오고 있었다. 박성우가 핸들을 꺾어 공터로 들어갔다. 폐건물이 늘어선 재개발 구역이었다. 차가 멈췄다. 박성우가 말했다. 여기서 내려요. 저 건물 뒤로 가서 숨어 있어요. 절대 나오지 마세요. 혼자는 못 가요. 내가 시간을 벌게요. 믿어요. 나는 차에서 내려 뛰었다. 폐건물 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2대의 차가 공터에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건 4명의 남자들이었다. 모두 건장했고 그중 한 명은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박성우, 오랜만이야. 한 남자가 소리쳤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장도혁이었다. 어디 갔어? 7년 만에 옛 동료 만나러 왔는데. 박성우가 차에서 내렸다. 그의 손에는 뭔가 쥐어져 있었다. 장도혁, 이제 그만해. 내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파멸이야. 파멸? 이미 파멸했어? 감옥에서 내 딸이 죽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 말이야. 그 간호사년이 날 고발만 안 했어도. 내 딸은 음주운전 사고로 죽었어. 김선영 씨와는 아무 관계 없어. 닥쳐. 그 여자가 날 감옥에 보냈고, 그래서 난 딸을 지킬 수 없었어. 이제 그 여자도 똑같이 당할 차례야. 남자들이 박성우를 향해 다가갔다. 나는 손에 쥔 페퍼 스프레이를 꽉 잡았다. 떨렸지만 그냥 숨어만 있을 수 없었다. 그때였다. 박성우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하늘로 쏘아 올렸다. 펑, 신호탄이었다. 밤하늘에 빨간 불빛이 터졌다. 뭐야, 이게? 장도혁이 소리쳤다. 그 순간 사방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파출소, 기동대, 형사팀, 최소 5대의 경찰차가 공터를 포위했다. 장도혁, 꼼짝 마! 손 들어! 확성기 소리가 울렸다. 남자들은 당황했다. 도망치려던 한 명이 경찰에게 제압당했다. 장도혁은 이를 갈며 박성우를 노려봤다. 이 새끼가 함정이었어? 박성우가 차갑게 웃었다. 김선영 씨는 3개월 전부터 경찰과 협조하고 있었어. 내가 가석방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너를 지켜봤지. 오늘 밤 내가 움직일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 내 심장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다. 이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건가? 경찰이 장도혁을 수갑으로 채웠다. 그가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그 계집애는 어디 있어? 내가 직접. 입 닥쳐! 박성우가 차갑게 말했다. 장도혁은 경찰차에 실려갔다. 나머지 남자들도 모두 체포됐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어둠 속에서 나왔다. 하린 씨, 박성우가 나를 봤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웠다. 이제 괜찮아요. 끝났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무서웠고 혼란스러웠고 안도감이 밀려왔다. 1시간 후 나는 경찰서 안전가옥으로 이동했다. 문이 열리자 엄마가 달려왔다. 엄마는 나를 꽉 안았다. 하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엄마 품에서 펑펑 울었다. 엄마도 울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엄마가 모든 걸 설명했다. 5년 전 엄마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불법 장기매매 의혹을 발견했다는 것. 환자들이 의도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고 그 장기가 암시장으로 팔려나갔다는 것. 엄마는 목숨을 걸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 중심에 장도혁이 있었다. 재판 끝나고 나서 우리 이름을 바꾸고 이사했어. 너한테는 말 안 했어. 내가 무서워할까봐. 엄마, 3개월 전 장도혁이 가석방됐다는 소식 들었을 때 난 알았어. 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그래서 성우 씨한테 연락했어. 그분이 경찰 복귀를 도와줬고 함께 계획을 짰어. 장도혁을 다시 잡기 위한 계획. 박성우가 커피를 내오며 말했다. 장도혁은 감옥 안에서도 조직을 유지했습니다. 완전히 뿌리 뽑으려면 현행범으로 잡아야 했어요. 그래서 미끼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미끼였다는 것을. 하지만 절대 위험하게 두지 않았어요. 제가 당신을 택시에 태운 순간부터 경찰 특공대가 반경 500m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신호탄을 쏘면 3분 안에 도착하도록 배치했어요.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하리나,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니? 너한테 말도 안 하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 엄마는 날 지킨 거야. 우리는 다시 안았다. 이번엔 눈물 없이. 박성우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밤 장도혁의 조직원 17명을 일제히 검거했습니다. 증거도 확보했고요. 이번엔 최소 20년은 나오지 못할 겁니다.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정말 끝난 거였다. 며칠 후 나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도서관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집중이 안 됐다. 그날 밤이 자꾸 떠올랐다. 박성우의 차가운 눈빛, 장도혁의 분노,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하리나, 오늘 저녁 집에서 먹자.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일게. 응, 엄마. 일찍 갈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캠퍼스는 평화로웠다. 학생들은 웃고 떠들며 걸어 다녔다. 일상이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다.
나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서 장도혁을 다시 봤다. 그는 수척해져 있었다.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이제 그 안에 힘은 없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장도혁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법정을 나왔다. 밖에는 박성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그가 미소 지었다. 엄마가 고개 숙여 인사했다. 성우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아닙니다. 제가 형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나는 그에게 물었다. 박성우 씨, 왜 5년 동안 우리를 지켜봐 주신 거예요?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제 동생도 간호사였습니다. 10년 전 병원 비리를 고발하려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김선영 씨를 보면서 제 동생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지켜내고 싶었어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동생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덕분에 동생의 목까지 정의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6개월이 지났다. 나는 이제 4학년이 되었다. 전공 수업을 들으며 취업 준비도 시작했다. 엄마는 새로운 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어느 날 저녁, 엄마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한강변이었다. 그날 밤 도망쳤던 그 길이었다. 엄마, 무섭지 않아? 내가 물었다. 엄마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안 무서워. 숨지 않으니까. 내가 옆에 있으니까. 나는 엄마 팔짱을 꼈다. 나도 이제 안 무서워.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 우리는 걸었다. 강물은 조용히 흘렀고 도시의 불빛은 반짝였다. 그날 밤의 공포는 이제 추억이 되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배운 것도 있었다. 도망치지 않는 것, 정의를 위해 서는 것, 그리고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나는 가끔 박성우에게서 연락을 받는다. 그는 이제 경찰청 조직범죄과에서 일한다. 엄마와 가끔 커피를 마시기도 한다. 동생 이야기를 나누며. 어느 날 박성우가 내게 물었다. 하린 씨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검사요. 엄마처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가 미소 지었다. 잘 어울릴 것 같네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형법책을 펼쳤다. 어렵고 복잡한 문장들이었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다. 이건 단순한 공부가 아니었다. 내 미래였고 사명이었다. 창밖으로 밤하늘을 봤다. 별이 반짝였다. 그날 밤 신호탄이 터졌던 하늘. 이제는 평화로웠다. 나는 다짐했다. 엄마처럼, 박성우처럼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더 이상 숨지 않고 정의를 위해 서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나의 밤은 끝났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와잼썰은 항상 여러분과 공감하겠습니다.